예, 여러분, 2주 3차 시수 봅시다. 2주차는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하고 있죠. 1주차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2주차에는 논증적 에세이 쓰기 연습, 그 3주차 이번 수업은 비평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문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서감상문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가를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 일단 이제 하여튼 2차 시에는 논증적 에세이, 3차 시에는 비평문, 이렇게 일단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평문은 이제 문학 텍스트, 문학 작품을 분석한 다음에 그걸 평가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감상, 그야말로 느낌이잖아요. 그 읽었던 책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다음에 그것의 주제의식이 무엇인가를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거 관련된 자신의 느낌을 정리하는 게 보통 독서감상문, 독후감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비평문은 뭐냐? 평가하는 거죠. 이 문학 작품이 어떤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오늘 우리 당대의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나름대로 어떤 평가하는 것, 이게 비평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독후감하고 비평문하고 유사한 것, 같은 건 뭐였어요? 일단 뭐 어떤 책을 읽고, 대체로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합시다.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그 줄거리를 정리하고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주제의식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리하는 것, 이건 같죠. 그럼 다른 게 뭐죠? 근데 감상문은 감상한 느낌이잖아요.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제 서술하면 돼요. 어, 그런데 비평문은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조금 지적인 작업이라고 봐야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작품의 어떤 평가, 이 작품이 참 좋다, 왜 좋은가, 어떤 의미에서 좋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게 비평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제 뭘 강조를 하냐면 잘 쓴 독후감은 결국 비평문과 크게 다를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마다 좀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수업에서 내가 대체로 우리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물, 뭐 중간시험을 대체하거나 기말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과제물 하나 있는 것을 이제 부과를 할 때 논증적 에세이와 비평문 두 가지 글쓰기 분반의 경우는 이제 달리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과목들의 경우에는 논증적 에세이와 비평문 이 두 가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써서 한번 써 보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차 시 2주 1차 시에는 리포트를 쓰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과 형식을 설명했고, 2차 시에서는 논증적 에세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렇게 써 나가면 좋은가를 두 편의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하나가 이제 묻지마 범죄는 없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루키즘, 외모지상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예시글이 있었고 각각 분석한 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잘 좀 읽어보면 논증적 에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글이구나, 그리고 이러이런 방법으로 쓰면 매우 좋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평문.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의 비평문은 이게 6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이 비평문은 이제 내가 쓴 평론이에요. 작년 봄에 나온 펴낸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이라고 하는 평론집에 수록되어 있는 한 꼭지의 글인데 여러분이 제출하게 될 과제물의 A시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비평문에 A시를 보여주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자료예요. 이거를 문단이 아니지, 오답니다. 문단이 아니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다른 것을 활용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참고로만 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 글은, 자, 이제 일테면 이건 표지까지 내가 만들어 놨어요. 표지를 일테면 뭐 A4 한 면 정도 과제물 할 때는 표지를 굳이 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될 때는 표지를 하는 게 좋겠죠. 다른 과목들, 다른 교양 과목에서도 리포트를 이제 수업 교수가 제시를 할 때 페이지가 뭐 2~3페이지 이상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표지를 하면 좋아요. 표지할 때 제목을 써야 되겠죠. 제목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목을 안 쓰면 안 돼요. 제목. 자, 그러니까 변화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들. 그래 놓고 이제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읽고 쓴 평론이죠. 비평문이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의 핵심적인 어떤 주제의식을 내가 찾아서 변화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요 제목만 붙여놓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부제로 이제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제목을 써야지 그냥 리포트 이렇게 쓰면 그렇게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목을 쓰라고 하니까 그냥 알겠죠? 리포트인 줄 알아. 그러니까 리포트라고 다 쓰지 마. 제목을 써.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게 표지에 여러분 깔끔하게 교과목 각각의 교과목을 쓰고 담당 교수를 쓰고 제출자 성명 여러분 이지은 아이유 이지은 학과 뭐 학번 제출일 이렇게 깔끔하게 쓰면 좋죠. 알겠죠? 자기 이름 쓰고 교과목 각 쓰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표지.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자, 표지에는 뭘 안 했습니까? 페이지 표시를 하지 않았죠. 여기서 본문부터. 자, 여러분 내가 표지에도 제목을 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본문 들어갈 때도 제목과 자기 이름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해야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1페이지부터 페이지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 표시되어 있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글을 시작할 때 들여쓰기 하라고 그랬죠. 들여쓰기. 한 칸 비우고 쓰는 거. 그 다음에 문단 나눌 때도 들여쓰기. 문단 나눴으니까 들여쓰기. 외부적인 형식, 외재적인 형식. 알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글의 형식들.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을 구분할 것. 왜 문단을 구분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쓴 이 글이 읽는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은 또 이제 평론 이제 제대로 쓴 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각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을 했을 때 이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것 어떻게 밝히는가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제 읽어가면서 비평문은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독일 출생의 사회학자 마리아 미즈는 그의 저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의 책을 이렇게 그 인용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게 겹낫세라고 하나 표시를 해줘야 돼요. 중단편은 홑낫세 그 다음에 장편이라든가 저서는 이렇게 겹낫세 낫세라고 하나 꺽세라고 하나 낫세겠죠. 낫세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앞뒤 문장하고 이게 책 제목을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지금 구분을 해줬죠, 여러분? 자, 독일 출생의 사회학자 마리아 미즈는 그에 져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겹다운표 인용하고 있는 거니까 헛다운표는 강조고 이렇게 겹다운표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마리아 미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노동력으로 나타나는 생산적 영역에만 초점을 맞춘 사회는 인구 통제가 주된 문제가 될 때만 오로지 가족과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에만 관심을 둔다고 말한다. 근데 이제 요 지금 겹다운표로 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가 말한 거예요? 마리아 미지가 말했죠. 자신의 책에서. 그래서 내가 각주, 자, 각주를 이제 잘 모를 때는 앞에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 하고 피어리어드 마침표 찍은 다음에 각주 이렇게 하면 밑에가 이제 각주 표시가 딱 되죠. 그래서 각주를 이제 출처, 인용의 출처를 이렇게 각주로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글쓴이 마리아 미즈죠. 글쓴이,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리아 미즈가 이 말을 어디에서 했어요? 이 책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그 다음에 쉼표. 근데 이제 이건 외국 책이니까 누가 번역을 했겠죠. 그래서 최재인 옮김, 번역한 사람 옮김.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출판한, 옮겨서 이제 번역해서 출판한 우리나라 그 출판사가 있겠죠. 출판사 이름 갈무리. 언제 출판했느냐? 2017년도. 그러니까 자,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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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이 문장이 몇 페이지에 있느냐? 인용한 거, 여성에만 관심을 둔다. 이것은 이 책의 266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뭘 항상 피어리어드. 알겠죠? 쉼표, 쉼표. 자, 이 표시 내가 해줄게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잘,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학술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문학이니까 인문학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 쪽의 그 학술지, 그 다음에 사회과학 쪽의 학술지, 그러니까 좀씩 달라요. 또, 이 표기하는 방법이. 뭐, 사회과학 쪽에는 마리아 미츠 이렇게 해놓고, 괄호 해놓고, 이제 출판 연도, 2017년 괄호를 쓰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은 나중에 대학원 가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저널에 투고하고 그럴 때 그 논문에서 편집 체제를 이제 지정을 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여러분은 학부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저자 글쓰니 저서 그 다음에 옮기니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하는 그 페이지 알겠죠? 266쪽 그리고 면이라고 하기도 해요. 266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다가 P.점 이제 페이지라고 또 했는데 그 페이지 표시는 이제 원서, 이게 번역본이 아니고 번역한 책이 아니고 원서를 쓸 때 대체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란을 느끼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처를 밝혀주면은 이제 표절이 아니죠. 이렇게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냥 써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쓰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표절. 상당히 문제가 되죠. 표절. 아, 표절 이제 그 논문이 취소되고 학위도 취소되고 이런 상당히 이제 어떤 그 글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병모장편 소설 내의 이웃의 식탁은 그러한 원경 속에 나라에서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마련한 꿈 미래 실험 공동주택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요거 이제 강조하고 있죠. 요 헛다운표는 이제 소설 속에 있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강조. 자, 이제 첫 문단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미즈가 이제 이렇게 그 출산과 관련해서 여성의 관심을 둘 경우에는 이를테면 인구 문제, 인구 통제가 어떤 그 주된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만 노동력으로서 여성에 관심을 두더라.
그 여성의 어떤 그 주부 노동이라든가 가사 노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바로 그거죠. 그러면 자연 이제 그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져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어, 시간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구병모 장편 소설은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어,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잖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소설에서 그래요. 나라에서 이제 꿈 미래 실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공공주택을 마련해서 매우 이제 저렴한 가격에 그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하도록 이렇게 이제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을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이제 아파트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입주를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 사건이 진행이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공동주택을 마련한 까닭은 뭐냐? 출생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는 누구에게 이제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에 입주 자격을 주느냐? 자녀가 이미 1인 이상 있는, 그러면 이제 인구 생산 능력이 증명된 그다음에 만 40세 미만의 한국 국적을 지닌 이성 부부, 동성 부부도 있겠지만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 이런 어떤 조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녀를 최소한 셋 이상 갖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자필 서약서. 그러니까 워낙 출산율이 낮으니까 이런 어떤 인구 부양책으로 출산을 이제 장려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정부 정책을 가지고 이제 공공주택을 상당히 좀 좋은 서울 인근에 좋은 어떤 조건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을 내가 변화없는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불편한 타자들. 변화없는 현실은 뭘 말하느냐? 이렇게 아이를 낳은 후에 육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롯이 개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소설은 그 육아의 어려움, 특히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일과 양육을 전쟁처럼 치러내는 인물들의 일상을 묘사하는데 이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효진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 내 인물은 하여튼 뭐 상세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런 해서 이제 뭐 편의시설 하나 없는 이제 이런 12세대 규모의 작은 아파트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 그래서 상당히 좀 깨끗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한 모든 네 가구의 사람들이 이웃이 돼서 이제 이 소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 변함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걸 말한 거예요. 그 독박 육아와 같은 그런 어떤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정말 어려운 문제. 남자인 내가 이 소설 읽어도 정말 그게 얼마나 어렵겠구나 하고 피부로 닿을 만큼 상당히 이제 잘 묘사되고 있어 이야기가. 그다음에 또 하나 불편한 타자는 뭐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서효진과 신재강이 의도치 않게 자 이제 서효진 이제 여성이거든요. 신재강은 이웃집 남자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서효진은 이제 약국에 그 근무하는 약사는 아니고요. 육촌 언니가 약사고 이제 서효진은 뭐 알바 형태로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약국으로 출근하고 신재강도 이제 출근하고 그러는데 이웃집 남자 신재강이 차가 접촉사고로 이제 공장에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이제 신재강이 서효진의 그 낡은 승용차 옆자리에 앉아서 40분이나 달려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카풀을 의도치 않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얼굴은 알고 인사는 했지만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옆집 남자를 그 태우고 40분 넘게 출근하고 또 올 때 40분 넘은 길을 그 거리를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신재강 남자는 이제 차를 얻어 탄다는 것을 핑계로 저녁 하프 시간대에 뭐 값비싼 간식을 가져오거나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를 해요. 이를테면 뭐 빵을 먹으라고 하면서 나중에 먹겠다고 하면 막 이렇게 포장지를 이제 뜯어서 이렇게 막 먹으라고 주니까 할 수 없이 한 입 베어 먹다 보면 빵 먹다 보면 이제 입술이나 뺨 쪽에 뭐
빵 부스러기 하나 묻기도 하잖아요. 도나스 같은 거 먹다 보면 설탕이 묻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이 신재강 남자인데 자기 부인이나 애인도 아닌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털어준다 그러 이게 얼마나 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웃겨요. 웃긴 게 아니라 정말 당혹스럽죠. 이렇게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을 넘을 듯 말 듯 애매모호한 말과 행동으로 이 서효진 여성을 당혹스럽게 해요. 나중에는 이제 뭐 화장품을 또 아주 비싼 화장품을 선물하면서 저녁 식사를 우격다짐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불편한 타자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지금 뭐 소설을 내가 길게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비평문 평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 줄거리 좀 줄거리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그 줄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설을 한다 그럴까 해석을 하면서 이제 문장을 좀 덧붙이고 있지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제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동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이웃과의 피곤한 관계. 그러니까 이제 그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에서 지금 네 가구가 살고 있잖아요. 현재 이 소설에서. 근데 이제 어디나 뭐 그렇겠지만 그냥 스스로 자기가 그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홍단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의 부녀회장 노릇을 하는 홍단이가 있고 그 마을의 재활용용품 수거 촬영에 왔을 때 당번을 맡았던 이제 조효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 가서 언성을 높이거나 뭐 이런 이제 이런저런 이제 뭐 갈등이 좀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공동주거 문제도 이렇게 갈등을 빚고 몇 가지 한 뭐 두세 가지 정도의 이 네 가구 인물들 간에 이렇게 그렇게 편하지 않은 어떤 갈등을 겪죠. 자,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평론은 이 이야기, 소설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중요한 어떤 갈등의 내용들, 그다음에 각각의 인물들의 어떤 특징들, 그들 사이의 어떤 관계망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갈등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제 소설 구성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게 있죠. 인물과 그렇죠. 인물과 어떤 갈등, 즉 사건,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배경, 그러니까 인물과 갈등과 즉 사건과 배경 이것이 소설 구성의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이제 네 가구, 그러니까 네 가구 부부니까 다 따지면 8명이고 어쨌든 네 가구의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은 뭐예요? 그 서울 인근의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들은 뭐 이를테면 카풀을 하면서 남성이 이제 알듯 모를 듯 뭐 그런 어떤 그 은근슬쩍 뭐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해 오는 것에 대한 어떤 당혹스러움과 불쾌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활용 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부의 어떤 규칙이랄까 이런 것과 관련된 하나의 이제 갈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아 공동 육아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들 그 집마다 내 집밖에 아니지만 집마다 아이들의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른데 공동 육아 하자라고 누가 제안을 하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동 육아를 하면서 발생하는 그 피곤한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건의 주된 갈등이 돼요. 몇 가지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물론 이제 부부간에 얼마간에 또 갈등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축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압축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여기 마지막 정도만 봅시다. 내용보다는 이제 어떻게 그 문학 평론, 비평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일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면 될 거고요. 자, 정리를 하면 이 구병모는 남성 작가일까요? 여성 작가일까요? 여성 작가입니다. 구병모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의 경우에, 자, 남자들은 이제 페미니즘, 최근에 페미니즘 그 소설들의 좀 일정한 어떤 편향, 일정한 패턴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웃의 식탁에서 남자들 어떻게 이제 좀 그리고 있냐면, 이웃집 여자에게 치근대는 신재강의 경우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경우, 아니라도 보잘것없는 어떤 상황, 이렇게. 대신에 여성 인물들은 이 공동주택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육아를 계획해서 실행에 옮기거나, 남편을 대신해 생활비를 벌어오거나, 아이를 돌보면서 그림책 사파를 그리거나, SNS를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삶을 꾸려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남성들은 좀 찌질해. 찌질하거나 무능하거나, 여성들은 어쨌든 일과 그 양육을 병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신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상당한 이제 어떤 뭐 그런 어떤 긍정성을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경우 결국은 이런 그 자본의 지배가 관철된 그런 사회, 무한 경쟁을 통한 이윤의 실현 이외에 사회를, 하여튼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사회, 이 꿈미래 실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이 가상의 공간은 우리 사회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생존에 종속된 그런 노예의 삶에서 사실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유할 수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잘 이제 그려내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소설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 결론 부분은 결론 뭡니까?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앞부분에서 다뤘던 이 소설의 주된 어떤 갈등 구조, 그다음에 인물의 형상화를 이제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아, 그 어쩌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에게 비평문을, 그러니까 지금 한 편의 평론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에게 비평문을 이렇게 써라라고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나는 글을 쓰는데 전문가고, 나는 소설과 평론을 쓰니까, 글을 쓰는데 전문가죠. 작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학생들에게, 물론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나보다 더 글을 잘 쓰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의 과제로 뭐 이런 형태의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놀라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대로 된 어떤 비평문 한 편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맛보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비평문은 독서 감상문과 크게 다를 것 없다. 이를테면 문학 작품의 줄거리를, 그러니까 이 소설 구성의 세 가지 요소를 참고해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적절하게 늘 고려하면서 놓치지 않으면서 핵심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 소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를, 소위 말하면 주제의식 내지는 문제의식을 잘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 소설이, 이 문학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이것이 이제 비평문이거든요. 자, 이 정도만 일단 하고요. 이제 또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내줄 때, 개별적인 과제를 과목마다 내줄 때 매우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안내를 해줄게요. 알겠죠? 그러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 리포트 작성부 특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지난 시간 2차 시에 아이유의 반편지를 조금밖에 못 들어서 한 2분 정도 듣도록 할게요. 자, 음악을 듣고 수업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만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